저는 50bp 인하가 온다면은 경기의 둔화 정도가 굉장히 심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이슈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방법은 간단해요. 안 사면 되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니까. 그러면 경기가 다만 이제 문제는 그거는 경기 침체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아요. 2번 인하가 가능한 거냐라는 부분, 관세 유예도 사실 7월까지로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한 번 더 관세 유예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협상이 그때까지 과연 끝날 것이냐라는 부분도 좀 애매한 점이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제대로 지금 협상을 진행시키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만약에 이게 한 번 더 연기된다면 그때는 인플레이션의 압력,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게 훨씬 더 뒤로 미뤄질 거고, 연말까지도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의 움직임 아니면은 경기의 움직임,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혼란한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네, 저희 이 인지브레인 제품은 30일 동안 무료 체험이 가능하다라는 점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궁금하신 분들 한번 체험을 해보세요. 예,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궁금하시면 체험해보시면 좋겠고, 차량 충전기 이 업체에서 저한테 되게 서운할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사용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1+1이니까 이게 29,000원에 2개니까 하나에 거의 14,500원 꼴인 거죠. 함께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고를 쳤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한국금융연수원 주현수 교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FOMC가 끝났고요. FOMC 내용에 대해서는 뭐 금리 동결은 우리가 뭐 예상을 했고, 점도표가 이번에 공개가 돼서 점도표를 보면서 이야기들이 좀 많고, 이번에 좀 매파적 연준이다라는 평가도 좀 있긴 하던데, 주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땠다고 보십니까? 오늘 이제 새벽에 인터뷰를 이렇게 쭉 봐나가는 과정에서 단어가 딱 2가지가 들리더라고요. 네. 첫 번째가 다이버전스였고 두 번째가 인플레이션이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졌습니다. 일단 다이버전트라는 거는 여기에서는 일단 그 점도표에서 금리 인하를 전망하는 그룹과 금리가 동결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2개의 그룹이 크게 갈렸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금리 동결 같은 경우에는 지금 7명의 위원들이 금리 동결을 전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8명의 위원들이 그 25bp 단위로 2번 정도 금리 인하를 더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3월의 자료를 보시면은 3월 같은 경우에는 분포가 금리가 동결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던 위원들이 4명, 그다음에 한 번이 4명, 2번이 이제 9명 이렇게 몰려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다이버전트해졌다라는 거죠. 잠깐 그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자료 한번 볼까요? 그 위쪽의 그림이 이제 3월 달의 자료이고요. 아래쪽의 그림이 이번에 발표된 6월 자료가 되는 거죠. 2개가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전체적으로 흐름 자체는 위쪽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리 동결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위원들이 4명에서 8명으로 바뀌었다. 죄송합니다. 7명으로 바뀌었다. 네. 숫자가 지금 좀 왔다 갔다 하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한 번으로 전망했던 위원들이 4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었고, 네. 반면에 여전히 2번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위원들은 8명으로 지난번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위원들이 2개의 그룹으로 나뉘어가지고 한 그룹에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금리를 안 내릴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다른 한쪽의 사람들은 아니야 2번은 가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이런 식의 움직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사실 벌써 6월도 다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6개월 남았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그리고 FOMC 회의도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은 거란 매달 말이죠. 하는 것도 아니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2번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라는 건 좀 여러모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간값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중간값이라는 건 실제적으로 프리퀀시를 봐가지고 제일 가운데에 있는 애가 어떤 값을 지정하느냐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아슬아슬하게 그 부분이 이제 2회 금리 인하, 즉 위에 9명, 아래 10명이니까 여기에 이제 중간값이 딱 찍히게 된 거죠. 그래서 2회 금리 인하를 전망하고 있다, 중간값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많이 아슬아슬하죠. 분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위로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 26년, 27년 자료를 보더라도 이전과 달리 조금씩 더 위쪽으로 그 분포가 쌓여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간값만 따진다라고 한다면은 기존에 3월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위에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이버전스와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 금리 인하 경로가 생각보다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 그 점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처음에 이제 이 발표와 인터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마일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이야기예요. 마일드?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GDP는 떨어지고 실업률은 조금씩 올라간다라는 거죠. 네. 그거는 확실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자니 조금 갑갑하다라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3%인데 이거를 인플레이션이 압력이 심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 그럼 그것도 잘 모르겠고 네. GDP가 1.7에서 1.4로 이제 둔화되는 모습은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4월에 생각했던 어떤 관세에 따른 급격한 경기 침체의 모습보다는 훨씬 나아진 개선되는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감안을 했을 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그나마도 좀 애매하니까 앞에다가 마일드를 붙였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 SEP의 특징은 그런 형태가 되고 제가 개인적으로 아까 인플레이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플레이션이 지금 PCE 기준으로 해서 2.7에서 3.0으로 코어 기준으로 해서는 2.8에서 3.1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는 거의 확실하다라는 거죠. 관세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까지 확실한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최소한 FOMC 위원들은 이쪽으로 간다라는 거에 대해서 즉 인플레이션이 상향 조정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거의 확실하게 주장을 하고 있다. 다만 놀라운 점은 그런데도 두 번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고 전망하는 건 뭐니? 라고 물어본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제 혼란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다만 한 가지 이야기를 한다면은 3.0, 3.1이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다. 두 번째 그 요인이 관세에 의해서 유예된 관세 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게 정책 당국 즉 트럼프 2.0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낮아질 개연성도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지 않았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방금 주 교수님께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올라갈 것이 관세로 인해서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의 금리 인하가 두 번 얘기 계속 나오는 거는 이제 물론 다양한 금리 인하의 요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연준은 인플레이션만 얘기하지만 혹시 뭔가 경기에 있어서의 좀 안 좋은 상황이 발생을 해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일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일부 염두에 둔 연준 의원들이 있나? 그런 생각도 좀 했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지금 우리가 확실하게 데이터를 다 갖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적으로 두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고 다른 그룹에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거의 확실해 보여요. 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중간값의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그게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점. 그 다음에 파월 의장이 인터뷰 과정에서 계속해서 강조를 한 부분이 있는데 네. 그 경기 자체가 나쁘지 않다. 그쵸. 언더 컨트롤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인솔리드 페이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고용 시장에 대해서도 지금 뭐 그 맥시멈 그 레이버 컨디션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조금씩 줄어들고 지금 쿨링 다운하고 있는 건 사실이란 말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파월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노동 시장에서 공급과 수요가 굉장히 웰 밸런스드 즉 균형을 잘 맞추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균형이 맞춰지는 과정을 보면 공급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수요도 그에 따라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에서 판단하기에도 지금 모든 미국 시장들, 미국 경기들이 전체적으로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부분이 잘 밸런스가 맞춰져 있고 그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급격한 경기 둔화나 이런 거를 예상하는 거는 너무 빠른 이야기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파월 의장이 뭐 성명도 성명문이지만 여러 가지 기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다양한 발언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사실 뭐 이전과는 크게 스탠스 자체가 달라진 것 같지는 않은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뭔가 좀 미묘한 변화나 어떤 포인트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들을 했죠. 첫 번째가 일단 관세.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확실하다를 못을 박아버렸죠. 상당히 많은 시간과 많은 질문이 관세와 연관된 부분이었고 네. 그 관세가 그 소비자 물가로 어떤 식으로 전가되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이고 예상하기 어렵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 전가 과정에서 일부분이라도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월마트의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당장 그 가격 상품 가격들을 인상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조짐들이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그것을 굉장히 싫어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이거는 그냥 경제학적 논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기업들이 그 과실을 전부 다 떠안아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실적 악화는 불보듯이 뻔하고 2분기에 실적 악화가 전망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에는 오히려 더 좋을 게 없겠죠. 그래서 이 양쪽으로 봤을 때 관세가 영향을 미치고 아까 파월 의장이 이야기한 대로 관세는 누군가에게 귀속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 부분은 소비자든 거의 확실하고 기업이든. 인플레이션 형태가 되든지 아니면은 실적이 하락이 됐든지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네. 거죠.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고용 시장에 대한 이야기 잠깐 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지금 관심이 있었던 부분은 사실 조금 빨랐던 것 같은데 인터뷰 과정에서 중동 분쟁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말을 잘못했네요. 그 스테이트먼트의 중동 분쟁에 관련된 코멘트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인터뷰에서 이제 질문을 하고 이렇게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분쟁이 격화된다면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달라라고 했을 때 파월 의장이 약간 휴업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제 뭐 좀 애매하지만이라는 거죠. 지금 당장 이 전개 과정이 어떤 식으로 그 전개될지에 대해서도 사실 연준이 답할 만한 성격은 그쵸. 아니고 예. 다만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유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 유가는 급격하게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그 장기간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유가가 급격하게 올랐을 때 얘가 다시 빨리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냥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이게 뭐 어떤 케이스마다 다 다른 그 상황이 연출되긴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2년 전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숫자를 봤을 때 그 촉발이 됐었던 사건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었거든요. 그때 유가가 엄청나게 치솟으면서 물가에 대한 새로운 영역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물론 그때와 지금이 다를 수 있고 뭐 더 빨리 이 상황이 종료가 될 수도 있지만 연준 의장 입장에서 그것을 약간 좀 뭐라 그래 안일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예,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우리는 자라를 봤으니까 네. 이제 소뚜껑도 봐야 될 사례가 됐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본다라면 22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로 돌아가 보면은 네. 실제적으로 러시아의 공급 비중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원유 시장에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크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이란이 장리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거는 네.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유럽 지역에서 가스와 원유가 동시에 공급되는 그런 주요 서플라이어가 전쟁에 돌입한다라는 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기는 하죠. 그런 측면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고 거기에다가 2022년 3월이니까 이때를 생각해 보면 시장에는 과잉 유동성이 존재하던 시기였어요. 네.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폭발할 것이냐, 어떤 식으로 작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CPI로 전이되는 결정적인 요인을 제공해 줬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번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기호는 이제 원유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는 똑같이 취약성을 가지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란이 당장 내일이라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같은 그런 강경한 안을 들고 나온다라고 한다면 유가는 틀림없이 반응을 할 거고 지금 75불 수준에서 80불로 쉽게 넘어갈 수도 있겠죠. 네. 물론 그런 가능성도 봐야 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장기간에 걸친 분쟁이 가능하냐라는 이야기는 좀 쉽지 않은 이야기처럼 들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점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연준에서 기본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시나리오 이번 전쟁에서의 유가는 그렇게 그 장기간에 걸쳐서 예를 들어서 22년 같은 경우 23년까지 계속해서 그 현상이 나타났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그럴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이제 그 연준의 생각이고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동성이 어느 정도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될 점이겠죠. 그쵸. 이게 미국의 유동성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유동성도
많이 줄어들고 맞아요.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앞에서 이제 인터뷰 과정에서 잠깐 일본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한다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트리거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다른 상황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하반기의 FOMC 일정은 7월, 9월, 10월, 12월 4번이 남았거든요. 네. 물론 이제 뭐 2번 인하에 대해서 점도표가 찍혀 있긴 하지만 뭐 한꺼번에 50bp 인하하면은 그것도 이제 2번 인하로 쳐주는 건가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일단 기본적인 네. 아이디어는 50bp가 내려갈 네. 거다라고 이야기를 그쵸.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럼 두 뭐- 번이 되든 한 번이 되든 뭐 그거는 그쪽에서 이제 결정하기 나름이겠죠. 연준이 계속해서 최근 상반기 그리고 4월 이후에 이야기했던 관세에 대한 영향이 실제로 물가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달라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데이터에 찍히는 시기가 뭐 3분기 정도면은 나오게 될 텐데 연준의 결정은 그거를 또 한 번 보고 결정을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게 되면은 주 교수님 시나리오상 12월쯤 돼서야 50bp 인하가 저는 굉장히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싶은데 교수님 생각 어떠세요? 저는 50bp 인하가 온다면은 경기의 둔화 정도가 굉장히 심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이슈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방법은 간단해요. 안 사면 되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니까. 그러면 경기가 다만 이제 문제는 그거는 경기 침체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사실 이거는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쵸. 그리고 지금까지 바라보는 그 스탠스가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2번 인하가 가능한 거냐라는 부분. 네. 그 다음에 이제 관세 유예도 사실 7월까지로 보면 되겠죠. 4월에 이야기를 했고 90일 유예를 했으니까 7월이 된단 9일?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 번 더 관세 유예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협상이 그때까지 과연 끝날 것이냐라는 부분도 좀 애매한 점이 있고 특히나 유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그 치열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제대로 지금 협상을 진행시키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연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과연 7월까지는 가능할지 만약에 이게 한 번 더 연기된다면 그때는 이제 인플레이션의 압력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게 훨씬 더 뒤로 미뤄질 거고 연말까지도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의 움직임 아니면은 경기의 움직임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혼란한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그 인터뷰에서 파월이 이야기했던 부분 4월까지는 언서튼티가 굉장히 높게 나타났지만 지금 그게 완화되고 있다.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낮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이런 부분을 지적한다고 봐야 되겠죠. 네. 금리 인하는 올해 물 건너갔을 거라는 시장의 심리도 좀 일부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유예가 또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면 연준 입장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거라서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올해까지 파월 의장의 임기 그리고 내년에는 아주 휘두비파적인 의장으로 바꿔서 금리 인하를 트럼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그런 환경이 또 될 것이다라는 시나리오도 일부 나오고는 있는데 지금 트럼프가 계속 파월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파월은 전혀 미동도 없잖아요. 네, 오늘 앞으로도 인터뷰에서도 그 관련된 질문이 나오니까 네. 그냥 씹어버렸죠. 지금은 그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트럼프가 그러면은 조기에 후임을 지명을 해가지고 그 섀도우 커미티 같은 형태로 만들어서 영향력을 발휘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누가 되던 프레임워크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어떤 의장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연준의 스탠스가 바뀔 거라고 예상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 이제 만장일치로 의견이 나온 것만 봐도 알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트럼프가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과연 연준 위원들에게 제대로 먹히고 있느냐라고 본다면 그런 부분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안 되니까 사실 파월 의장을 계속 압박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오늘도 오전에 그 FOMC 발표되기 직전에 이제 스투피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차라리 내가 하겠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네. 그다음에 끝난 다음에는 2% 정도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뭐 약간 이런 식의 그런 계속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언급이 나오는 이유는 사실 간단하다라고 네. 보면 돼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법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하염없이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네. 그게 본인이 제시하고 있는 정책적인 방향, 경제적인 방향과 다르더라도 그건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올해 금리 인하를 과연 하게 될 상황이 맞닥뜨려지면은 저는 그게 더 우려가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가 진짜 큰일 나지 않는 이상 지금 상황에서는 연준이 금리를 내릴 만한 명분이 없거든요. 그 명분을 굳이 찾아서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경기 상황이 안 좋습니다. 밖에 없는데 과연 금융시장이 그걸 또 원하느냐? 그렇진 않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 뭐 감세안이든 트럼프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관세 부분을 모두 다 상쇄할 건지에 대한 여부도 아직까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저는 더 답답하거든요. 그게 금융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불확실성이고요. 그럼 올 한해는 그냥 하반기에도 이렇게 계속 흘러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숫자 자체가 나오는 데이터 자체가 나오는 숫자들이 지금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 연준 입장에서도 뭔가 뚜렷한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고용 시장 나쁘지 않아. 그냥 쿨링 다운하고 있는 정도야.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조금 높아지고 있어. 근데 이거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그래. 그것이 관세가 됐던 아니면 유가가 됐던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 그럼 소매 판매는 줄어들고 있느냐? 줄어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코어 리테일 세일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0.3%포인트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MOM 같은 경우에는. 그럼 나머지는 왜 떨어지는 건데?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 그거는 지난번에 네가 관세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하고 기업들이 무서워서 내구재를 미리 다 사버렸잖아. 그게 수입 증가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리테일 세일즈에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단 말이죠. 그게 3월 이야기였는데 그래서 3월 숫자와 5월 숫자를 비교를 해보면은 오히려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을 플랫하게 본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리테일 세일즈가 둔화되는 모습은 아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거든요. 네. 지금 숫자가 마이너스 0.9가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둔화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사전에 그 프론트 로딩의 여파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지부진한 경제 지표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인플레이션만 툭툭 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결정해야 되는 FOMC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탠스가 난감해진 거죠. 그렇죠. 아까 다이버전스가 나타난 것도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도 이 속도가 있으니까 더 내려갈 거야라고 생각하는 측면에서는 아 그러면은 금리를 따라 내리는 수밖에 없어. 그런 스탠스를 갖춰야지. 그게 9월, 12월이 됐던 아니면은 12월에 50bp를 했던 그런 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다른 스탠스에서는 야 이거 지금 경기 둔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 왜냐하면 여러 번 강조했지만 연준은 인플레이션 타겟팅이 먼저란 말이죠. 듀얼 맨데이트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의견이 지금 갈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이게 우리가 너무 이렇게 큰 도표 하나 만들어 놓고서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인플레이션도 인플레이션인데 관세의 영향에 따른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경기 둔화를 상쇄할 만한 정도의 정부의 트럼프 행정부의 지금의 정책들이 이게 얼마나 이 상쇄한 만큼의 효과가 있을지도 우리는 아직까지 데이터를 못 보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연준 입장에서도 인플레이션만 보는 게 아니라 뭐 고용도 보고 이런 소비도 보면서 경기가 위축되고 안 좋아질 것을 또 미리 대비해서 선제적인 어떤 스탠스를 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뭐 아니다 우리 보고할 거다라고 하지만 하반기 돼서 만약에 너무나 불안해지는 그런 정국에 놓여 있어서 그래 우리 한 25bp만 일단 조금 내릴까라고 바뀔 수도 있는 거라서 이거는 예측을 전혀 할 수가 없고 시나리오가 너무 많아지는데 어디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서 주 교수님 보고 계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플레이션 쪽을 더 많이 보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이 지금 3% 정도 간다라고 네. 한다면 현실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야 될 이유는 있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고 다만 이제 여기에는 가정이 들어와 있죠. 네. 그 실물 경기가 그렇게 꼬꾸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가정하에서 네. 저는 지금까지는 금리 인하의 개연성은 점점 더 많이 줄어들고 있고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 금리 인하 많아야 한 번 아니면 없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없다고 해도 주식시장은 크게 뭐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식의 반응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정보가 그렇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시장이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이야기이고 네네. 다만 이제 서로 간에 공감하는 거는 그래서 어느 쪽이야? 라고 얘기하면 잘 모르겠는데 글쩍글쩍이 되는 것이죠. 네. 오늘 2시부터 미국 시간으로 이제 2시에 발표가 됐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미국 국채 시장의 수익률 자료나 그 다음에 각종 주가 지수의 자료를 보시면은 막 흔들리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위로 네. 쫙 올라가다가 갑자기 툭 떨어지고 뭐 이제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이는데 서로 간에 방향성이 굉장히 난감하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결론이 그냥 보합. 약간 떨어지는 정도.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여러모로 다들 고민하고 있는 그런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향후에 금융시장에서 가장 주요한 다양한 포인트들, 뭐 인플레이션 얘기도 많이 하고 금리 얘기도 했지만 유가, 달러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좀 큰 이슈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유가를 더 봐야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왜 그러냐면은 공급 자체에 대안이 없기 때문에 네. 한번 막힌다 그러면은 가격이 얼마가 되든 그냥 도입해 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는 유가가 더 중시되겠지만 미국 입장에서 글로벌한 입장에서 본다면은 달러 가치를 더 신경을 써야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달러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다가 110선에서 지금 98선까지 떨어졌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소폭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네.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달러화가 전환되고 피보팅하고 있느냐? 그럼 강세로 다시 전환하느냐? 이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그런 기조를 가져올 것으로 보느냐라고 따진다면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달러화의 강세를 보여주기에는 일단 펀드 매니저들이 언더웨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20년 내에 가장 큰 수준으로 언더웨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펀드 매니저 서베이 자료가 되는 건데요. 네. 여기에서 오버웨이트를 하고 있는 비중이 마이너스 30%대까지 내려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언더웨이트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정도 언더웨이트가 되면은 과거의 사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추세 전환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네. 그다음 스페큘레이션 이슈가 있겠죠. 당연히 선물 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포지션을 가져갈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넷셀링 포지션이 훨씬 더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넷 셀링 예, 포지션. 그러니까 달러화를 매도하는 포지션을 네.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죠. 뭐 이게 극단적으로 낮은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당시의 수준이라던가 아니면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달러화 움직임과 비교를 해보면 그거보다는 높은 수준인데 지금 충분히 넷셀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빠른 속도로 전환되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점 정도 염두에 두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연준의 FOMC의 결정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 얘기 나눠봤고요. 마지막으로 달러 얘기까지 쭉 짚어봤습니다. 앞으로도 머리가 참 아파질 것 같고 하반기에도 셈법이 참 복잡해질 것 같은데 그때마다 우리 주 교수님 모시고 또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인터뷰 함께했고요. 한국금융연수원 주현수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